느낌, 이 사안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느낌, 내가 이영학 씨를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심정일지 좀 얘기 좀 해봐주세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하세요. 제가 변호사라면 이영학 씨와 관련해서는 변론할 거리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무슨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범행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초에는 딸의 14살짜리 친구를 딸을 통해서 유인해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까지였는데 9월 저번 달 9월 1일 날 이 부인이 그 의붓 시아버지에게 뭐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고 느닷없이 6일 후에 자살을 해서 그렇죠. 통상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한 사람이 6일 만에 자살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걸 보니 이영학 씨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어요. 물론 자살은 사실이지만 자살을 유발했다라거나 자살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아내를 성매매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하는 아내의 그 동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것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선처를 바라기조차 힘든 상황이라 사실 변론을 할 거리가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 이런 사건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럼 거절합니까? 이 정도 사건은 저희한테 안 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국선변호로 가고요. 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안 맞는다는 얘기죠. 백 변호사에게도 설령 의뢰가 와도 그러니까 일반 보통은 변호사들이 안 맞죠.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 생활도 조금 했었고요. 뭐 변호사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끼리 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마 오히려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또 주변에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도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상에 알려진 거 말고 다른 얘기들까지 다 포함해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찜찜하고 불쾌할 정도가 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저는 특징이 한 2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끊임없이 누군가 주변을 이용해서 속여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또는 것 같죠. 제압해서 힘으로 제압하거나 아니면 불쌍한 척해서 아니면 큰 병을 앓고 있는 딸을 이용해서 아니면 아내를 팔아서 그렇죠. 유서랍 씨가 나온 동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국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뭘 알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벌써부터 이제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굉장히 더군다나 굉장히 그 치밀하다는 느낌까지 좀 드는 게 있는 게 그 장애 등급을 그 정신지체 지적장애 2급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애 등급을 받는 과정 자체도 뭔가 장애 등급을 내가 받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일부러 장애 등급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즉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적장애 2급 정도가 되면요. 통상 IQ가 3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걸 평가를 할 때는 능동적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주도해서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 그런가요? 일단 운전면허증도 있던데요, 뭐.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넘어서서 이 사건 범행이 터지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CCTV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9월 30일 날 이 김양이 이 집에 오고 10월 1일 날 김양이 들어있을 거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딸과 함께 씻죠. 싣고 딸이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조석에 타잖아요. 그게 바로 CCTV 앞입니다. 아주 연출된 듯한. 그리고 그게 대낮이에요. 5시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자살한 엄마를 그리러 자살한 아내를 그리러 동해안으로 갑니다요. 그 완전 연출이거든요. 그리고 타자마자 블랙박스부터 뗍니다. 그건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두 개만 봐도 이거는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 어떤 뭐 사기 행각을 펼쳤거나 어떻게든 본인이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라는 걸 조작을 해서 받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이 사람이 지금 외제차를 굉장히 여러 대 갖고 있는 걸로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추정을 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건 그 외제 승용차이긴 하지만 2000cc 미만입니다. 2000cc 미만은 또 의미가 있어요. 2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면 재산 산정 기준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놓은 게 아닌가.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도 치밀했고 이번 범행을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과정 그 시도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지적장애 2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라는 점에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의 황당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소름을 끼치게 만드는 건 범죄였던 거죠. 아 근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들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지적장애 2급이 아니라 뭐 우리 좋은 고기 할 때 2+ 하듯이 머리가 오히려 2+였던 아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범죄와 관련 없이 했었을 때도 자동차 정비업체에 가면 튜닝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같은 정비업자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고 강아지와 관련해서 애견을 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이 키웠다는 강아지 종류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교배한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게 많았다는 거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본인이 또 이제 여기서 하나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성적인 부분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마사지 업소, 퇴폐 업소 특히 이제 아내까지 동원해서 했었고 또 그걸 하면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자작극을 벌이는 거죠. 내가 거기를 이용해 봤더니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뭐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식의 그런 짓을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14세, 20세 이게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맞아요. 14세에서 20세 사량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SNS 계정을 만들고 뭐 정말로 뭐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지능을 초과하는 정도. 다만 그렇죠. 그게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너무나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 뭐 그 사람 죽여놓고 유서랍시고 동영상 같은 걸 찍는 걸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짓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지난 10여 년 동안 통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글쎄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제가 이거를 조금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 게 오늘 드러나는 사실이잖아요. 검찰이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자살한 아내 최모 씨와 관련된 최모 씨가 이제 그 의붓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3번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기각은 총기로 위협당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집에 총기가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뭐 기각을 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사건을 다루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통상적으로 총기로 협박을 받아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거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아직 그 고소장을 보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소장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나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그 고소장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그 영장 신청하는 것을 막았다 지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네. 저는 저도 이 백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같지만 어쨌든 총기가 5장인가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나왔고 DNA도 결과적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의붓 시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그 장기간에 걸쳐서 진술이기 때문에 경찰도 영장을 신청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진술만큼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요. 그거는 뭔가 검찰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고 싶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 같은 사고 최소한 2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일단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살한 아내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영장 청구가 영장이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영학이 자기 부인에게 한 번 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관계를 가지라는 식의 어떤 요구까지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살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경찰도 또 약간 좀 대응이 좀 늦었던 게 그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고 자신들이 영장 신청까지 했는데 그 사망 자살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 동영상 부분이 그때 이미 입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관계 동영상 같은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더 확실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때만 했어도 최소한 지금 사망한
그 여중생의 생명이라도 좀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뒤늦은 후회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제가 자꾸 이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경찰 입장에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부인의 자살과 관련해서 그 자살과 관련해서 이게 또 이영학 관련인가 관련한 내사도 했었죠. 네. 근데 자살할 때 유서가 있는 건 명백했기 때문에 네. 이 부인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영학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책임 물을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러면 폭행 흔적 정도만 가지고 바로 뭐 이영학의 신병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이영학의 폭행 흔적인지 아닌지를 그 당시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단지 이제 그 유서에 이영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동영상이 뭐 성매매였는지 뭔지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이후에 지금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 물론 지나놓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경찰이 그 당시에 초동수사를 잘못해서 이런 큰 비극을 만들었다라고 경찰을 비난하는 것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게 지금 너무 아닌가 좀.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드네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분명히 늦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게 만약에 그 자살한 아내가 살아 있었다라면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진술한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몸의 증거가 있습니다. 문신. 이 아내의 문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도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을 보면 자살 당시에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요. 예. 네. 남편이 아내가 떨어져서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그 구급차에도 같이 타지도 않고 표정 하나가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주변의 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의 옷차림새를 수정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옷이 왜 말려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끌어내려서 고쳐놓고 자기는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 전에 뭔가가 없었다라면 예. 모르겠으나 이미 어느 정도 수사 내지는 정보가 경찰 손에도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이상적인 죽음이었다는 백 거죠. 변호사 30초 드릴 테니까 네. 입장을 번복해 보시는지. 저는 번복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결국 이상한 행동은 많았지만 자살은 명확했기 때문에 네. 자살은 명확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야 그때 이 사람 행동이 이렇게 이상했는데 지금도 자살이 아니다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이죠. 관여를 했느냐 여부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걸 밝혀내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예. 제가. 뭐 수고 많이 했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 이영학 사건 더 이상 좀 자꾸 새로운 거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일까지 동기가 나와야 된다. 동기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죠. 자, 백성문 죽여놓고 유서랍시고 동영상 같은 걸 찍는 걸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짓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지난 10여 년 동안 통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글쎄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제가 이거를 조금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 게 오늘 드러나는 사실이잖아요. 검찰이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자살한 아내 최모 씨와 관련된 최모 씨가 이제 그 의붓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3번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기각은 총기로 위협당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집에 총기가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뭐 기각을 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사건을 다루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통상적으로 총기로 협박을 받아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거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아직 그 고소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소장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나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그 고소장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그 영장 신청하는 것을 막았다 지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잘했다 잘못했다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네. 저는
저도 이 백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갔지만 예. 어쨌든 총기가 5장인가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나왔죠. 결과적으로 나왔고 DNA도 결과적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오브 시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그 장기간에 걸쳐서 진술이기 때문에 경찰도 영장을 신청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진술만큼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요. 그거는 뭔가 검찰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고 싶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 같은 사고 최소한 2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일단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살한 아내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영장 청구가 영장이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영학이 자기 부인에게 한 번 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관계를 가지라는 식의 어떤 요구까지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살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경찰도 또 약간 좀 대응이 좀 늦었던 게 그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고 자신들이 영장 신청까지 했는데 그 사망 자살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 동영상 부분이 그때 이미 입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관계 동영상 같은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더 확실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때만 했어도 최소한 지금 사망한 그 여중생의 생명이라도 좀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제가 자꾸 이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경찰 입장에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부인의 자살과 관련해서 그 자살과 관련해서 이게 또 이영학 관련인가 관련한 내사도 했었죠. 근데 자살할 때 유서가 있는 건 명백했기 때문에 이 부인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영학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책임 물을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폭행 흔적 정도만 가지고 바로 이영학의 신병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이영학의 폭행 흔적인지 아닌지를 그 당시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단지 이제 그 유서에 이영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동영상이 성매매였는지 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후에 지금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 물론 지나놓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경찰이 그 당시에 초동수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느낌 이 사안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느낌 내가 이영학 씨를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심정일지 좀 얘기 좀 해봐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해요. 제가 변호사라면 이영학 씨와 관련해서는 변론할 거리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범행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초에는 딸의 14살짜리 친구를 딸을 통해서 유인해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까지였는데 저번 달 9월 1일 날 이 부인이 그 의붓 시아버지에게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고 느닷없이 6일 후에 자살을 해서 통상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한 사람이 6일 만에 자살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걸 보니 이영학 씨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어요. 물론 자살은 사실이지만 자살을 유발했다라거나 자살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아내를 성매매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하는 아내의 그 동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것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선처를 바라기조차 힘든 상황이라 사실 변론을 할 거리가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 이런 사건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럼 거절합니까? 이 정도 사건은 저희한테 안 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국선변호로 가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안 만든다는 얘기죠. 백 변호사에게도 살력 의뢰가 와도 그러니까 일반 보통은 변호사들이 안 맞죠.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 생활도 조금 했었고요. 변호사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끼리 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마 오히려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또 주변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도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상에 알려진 거 말고 다른 얘기들까지 다 포함해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찜찜하고 불쾌할 정도가 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저는 특징이 한 2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끊임없이 누군가 주변을 이용해서 속여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또는 것 같죠. 제압해서 힘으로 제압하거나 아니면 불쌍한 척해서 아니면 큰 병을 앓고 있는 딸을 이용해서 아니면 아내를 팔아서
그렇죠. 유서랍시고 나온 동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국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뭘 알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벌써부터 이제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굉장히 더군다나 굉장히 그 치밀하다는 느낌까지 좀 드는 게 있는 게 그 장애 등급을 그 정신지체 지적장애 2급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애 등급을 받는 과정 자체도 뭔가 장애 등급을 내가 받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일부러 장애 등급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즉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적장애 2급 정도가 되면요. 통상 IQ가 3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걸 평가를 할 때는 능동적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주도해서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이형학의 행동을 보면 그런가요? 일단 운전면허증도 있던데요, 뭐.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넘어서서 이 사건 범행이 터지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CCTV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9월 30일 날 이 김양이 이 집에 오고 10월 1일 날 김양이 들어있을 거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딸과 함께 씻죠. 싣고 딸이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조석에 타잖아요. 그게 바로 CCTV 앞입니다. 아주 연출된 듯한. 그리고 그게 대낮이에요. 5시니까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자살한 엄마를 그리러 자살한 아내를 그리러 동해안으로 갑니다요. 그 완전 연출이거든요. 그리고 타자마자 블랙박스부터 뗍니다. 그건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두 개만 봐도 이거는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 어떤 뭐 사기 행각을 펼쳤거나 어떻게든 본인이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라는 걸 조작을 해서 받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이 사람이 지금 외제차를 굉장히 여러 대 갖고 있는 걸로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추정을 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건 그 외제 승용차이긴 하지만 2000cc 미만입니다. 2000cc 미만은 또 의미가 있어요. 2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면 재산 산정 기준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놓은 게 아닌가. 여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형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도 치밀했고 이번 범행을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과정 그 시도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지적장애 2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라는 점에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의 황당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소름을 끼치게 만드는 건 범죄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들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지적장애 2급이 아니라 뭐 우리 좋은 고기 할 때 2+ 하듯이 머리가 오히려 2+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범죄와 관련 없이 했었을 때도 자동차 정비업체에 가면 튜닝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같은 정비업자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고 강아지와 관련해서 애견을 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이 키웠다는 강아지 종류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교배한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게 많았다는 거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본인이 또 이제 여기서 하나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성적인 부분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마사지 업소, 퇴폐 업소 특히 이제 아내까지 동원해서 했었고 또 그걸 하면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자작극을 벌이는 거죠. 내가 거기를 이용해 봤더니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뭐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식의 그런 짓을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14세, 20세 이게 제가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14세에서 20세 사량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SNS 계정을 만들고 뭐 정말로 뭐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지능을 초과하는 정도. 다만 그렇죠. 그게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너무나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 뭐 그 사람